안녕하십니까, 김봉중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애틀랜타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는가를 물어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1960년대 민권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태어난 곳, 그래서 근대 민권운동의 요람으로 알려진 곳, 1996년 올림픽을 개최한 곳, 미국은 물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코카콜라가 시작된 곳,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애틀랜타가 얼마나 흥미로운 도시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애틀랜타의 슬로건은 Resurgence인데 라틴어로 다시 일어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남북전쟁의 폐허를 딛고 애틀랜타가 다시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미 합중국의 토대가 되는 13개 식민지 중에 가장 늦게 개척된 식민지가 조지아입니다. 1730년 초반에 설립되었죠. 갑자기 애틀랜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조지아가 나오는가 아마 의문이 들 겁니다. 애틀랜타가 포함된 식민지가 조지아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지아 식민지를 살펴보고 애틀랜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식민지와는 달리 조지아 식민지는 특별한 종교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유로 개척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지아 식민지를 개척한 사람은 제임스 오글소프인데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조지아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런던에 거주하는 가난하고 빚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식민지를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조지아 식민지를 개척한 것입니다. 오글소프가 조지아에 눈독을 들인 이유는 조지아는 당시 유럽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경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사실상의 남부 경계로 보았고 스페인은 지금의 플로리다 지역을 그들의 북부 경계로 여겼으며 프랑스는 미시시피강 인근의 내륙 지역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조지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 틈새를 노려 오글소프는 조지아를 개척했고 영국 왕 조지 2세의 이름을 따서 조지아라고 명명했습니다. 조지아는 오글소프의 희망대로 가난한 영국 도시민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20명의 식민지 위탁관리협의회가 영국 의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자치적으로 식민지를 운영했는데 그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정착민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500에이커 이상의 땅은 불화받을 수 없었으며 땅을 사고 팔지 못했으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위탁관리협의회의 구성원들은 아예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술 원료의 수입이나 제조를 금지했습니다. 술로 인하여 정착민들이 게을러질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흑인 노예들도 금지했습니다. 정착민들이 근면성실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놓칠까 봐 우려했기 때문이죠. 조지아는 오글소프가 그렸던 이상향의 식민지로 순조롭게 정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식민지 건설은 개척민들의 수가 적을 때에는 가능했죠. 정착민들의 수가 늘어나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새로운 정착민들 중에 바로 윗식민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같은 남부 식민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 새로운 정착민들은 토지 제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고 술 제조와 판매 금지, 그리고 노예를 허가하지 않는 것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는 점차 소농민들의 유토피아가 아닌 대농장주들의 점유지가 되어갔습니다. 노예들의 숫자도 늘어났죠. 조지아는 점점 다른 남부 식민지와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환상의 현실 앞에서 흔들리자 1743년 9월 오글소프는 조지아를 떠나 영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이후 조지아 식민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다시는 조지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애틀랜타와 조지아에는 그의 이름을 기리는 건물들과 사적지들이 많이 있죠. 1835년에 설립된 애틀랜타의 오글소프 대학교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미 합중국이 출범한 이후 조지아는 인접한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함께 미국 최남단 목화 산업지로 발전했습니다. 조지아의 사바나 항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과 함께 목화 수출로 붐을 이루었고 내륙 지역에 위치한 어거스타와 함께 목화 삼각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부 지역과는 달리 조지아만의 특색을 드러내는 계기가 발생했는데 바로 철도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1837년 지금의 애틀랜타 중심지인 파이브포인트가 남부 철도의 종착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건설된 테네시주 채타누가 터미널과 연결되면서 애틀랜타는 남부의 교통과 물류의 핵심 도시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의 이름을 철도 종착역이라는 의미로 터미너스로 했다가 1845년 애틀랜타로 바꿨습니다. 대서양, 즉 애틀랜틱 오션에서 중서부를 잇는 철도 터미널이라는 의미에서였습니다. 1849년에 전신국이 애틀랜타에 들어서고 1854년에 애틀랜타와 인접 교외 지역을 통합한 풀턴 카운티를 설립하면서 지금의 행정구역의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1828년에 건설된 볼티모어와 오하이오 철도가 남부와 중서부를 연결했고 1846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펜실베니아 철도는 미국 최대의 철도로서 필라델피아와 여러 중서부 도시뿐만 아니라 남부까지도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북부와 서부로 연결되는 철도에 비해 남과 북을 잇는 철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국의 산업화는 북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 발전했기에 대다수의 철도와 운하와 같은 교통 인프라 역시 북부, 중서부를 잇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면허와 같은 농산물에 치중되었던 남부는 이런 산업화에서 비껴나 있었고 남과 북을 잇는 철도를 비롯한 교통 인프라가 부족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적 교류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북부 사람들은 남부 사람들을 채찍으로 노예를 때리면서 게으르고 허세만 부리는 사람들로만 그려냈고 남부 사람들은 북부 사람들을 아일랜드 카톨릭 이민자들과 섞여서 지저분하고 위험한 공장에서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비미국적인 사람들로 치부했죠. 그런 점에서 남북전쟁 이전에 남과 북의 교통 인프라의 미비는 남북전쟁의 비극으로 치닫게 하는데 무시 못할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동안에 애틀랜타는 남부연합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만약 애틀랜타가 무너진다면 남부연합이 버틸 수가 없게 되죠. 전쟁 후반부에 남부가 수세에 몰리면서 이것이 현실이 됩니다. 1864년 11월 15일 윌리엄 셔먼 장군이 이끈 연방군은 애틀랜타 전역을 불태워버립니다. 셔먼은 애틀랜타를 폐허로 만든 후에 유명한 바다로 행진 작전을 수행하며 애틀랜타에서 동해안을 따라 진격하면서 보이는 모든 것을 무조건 파괴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남부연합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작정했던 것이죠. 12월 21일 조지아의 사바나를 마지막으로 악명 높은 파괴 작전은 끝이 났습니다. 전후 미국은 급속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그 기반 산업이 철도였기 때문에 애틀랜타는 남부와 서부의 물류와 수송의 중심지로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틀랜타는 여전히 조지아와 남부의 경제적 중심지였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남북전쟁의 폐허로 조지아를 비롯한 다른 남부주들이 미국의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남부를 보여주는 뭔가 새로운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계기가 애틀란타에서 생겼습니다. 1886년에 남북전쟁 중에 남부연합군의 대령 출신인 애틀란타의 어느 약사가 조지아는 물론 남부 그리고 미국 전체의 신화를 창출했습니다. 그가 코카콜라를 만든 존 펜버튼입니다. 그는 코카콜라의 잎과 열매, 카페인 등을 주 원료로 새로운 청량 음료를 만들어 상품화했던 것입니다. 그는 원래 신경안정제와 같은 의약품의 일종으로 음료를 개발했으나 코카콜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인들에게 폭발적으로 사랑을 받는 청량 음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코카콜라가 미국의 음료일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아메리카니즘의 대명사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미 국방성의 후원으로 매출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서 코카콜라는 미국 자본주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본사에서 원액만을 제조하고 국외의 회사가 물, 탄산, 설탕 등을 첨가하고 철저한 현지주의 채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북한을 제외한 200여 개 국가에서 단일 기업으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애틀란타는 이후 근대 민권운동의 요람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킹 목사는 1929년 애틀란타의 침례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죠. 증조부부터 침례교 목사로서 3대째 침례교 목사의 집안에서 자란 킹 목사는 어릴 적부터 흑인들이 얼마나 많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멸시와 차별 그리고 폭행을 당하고 살았는지를 목격하면서 성장했습니다. 특히 애틀란타는 1920년대에 기성을 부렸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인종 혐오 단체인 쿠클럭스 클란, KKK 단체가 활개쳤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KKK와 같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흑인들을 차별하고 위협했습니다. 어린 루터 킹은 그것을 생생하게 보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는 훗날 그가 인종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에 선봉을 서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애틀란타의 스윗 5번 거리를 걷다 보면 킹 목사의 꿈이 있다는 연설이 재생되는 것 같은 환청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킹 목사를 기리는 유적지뿐만 아니라 흑인 대학교들이 몰려 있습니다. 현재 애틀란타는 워싱턴 DC와 함께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흑인 문화와 흑인 기업들이 모여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흑인 중산층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애틀란타의 흑인 인구는 200만 명인데 320만 명의 뉴욕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흑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인구 대비로는 34.2%로 16%인 뉴욕보다 2배 이상 앞섭니다. 미국의 잡지 머니는 매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50개를 선정합니다. 2022년에 애틀란타가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될 뿐만이 아니라 애틀란타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남북전쟁으로 폐허가 된 남부의 상징에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난 애틀란타의 성장이 놀랍습니다. 1996년 애틀란타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세계 여름올림픽을 유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틀란타가 미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애틀란타는 미국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20년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하자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는데 애틀란타 역시 그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시위가 약탈로 이어지고 CNN 방송국이 일부 파괴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죠. 2021년 3월에는 애틀란타에 주로 마사지 가게를 대상으로 아시아인들을 겨냥한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의 흑인에 대한 과잉 진압과 대량 총기 난사한 미국 대도시의 주요 문제인데 애틀랜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애틀랜타가 가난한 이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민지 개척을 시작했던 제임스 오글소프의 이상이 될지 아니면 다른 미국 대도시 운명처럼 미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고 쇠퇴의 길을 갈지 궁금합니다. 근대 민권의 요람, 애틀랜타 올림픽, 코카콜라, 좀 다르게 표현하면 평등, 번영, 세계화 이 세 가지 가치를 기억하며 정진한다면 애틀랜타의 기적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서부로 가겠습니다. 중서부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일까요? 당연히 시카고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시카고를 통해서 미국을 미국답게 만든 서부 개척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